30년 동안 믿어온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친 토마스 교수님은 자신의 유대인 뿌리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의 편지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이 연구는 꼭 당신이 해야 해요. 이 말을 듣고 토마스 교수님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작은 한국인 가게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왜 그의 손에 땀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동료가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걸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토마스 교수님은 왜 안경을 벗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을까요? 오랫동안 굳게 믿었던 생각이 틀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학문적 진실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국인 대 유대인 인종전쟁. 지금 시작됩니다. 잠시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마스 레비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과 학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 푸른 캠퍼스를 걷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제 사무실은 마치 두 번째 집 같았어요. 벽마다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그중 많은 책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책장 위에는 제 할아버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가져온 메노라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역사적 여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시아의 경제와 문화를 연구하며 살아왔지만 제 뿌리는 항상 유대인 전통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 지성의 위대함과 미국 사회에서의 성공 사례들을 들려주셨죠. 아인슈타인부터 오펜하이머까지, 할리우드를 세운 유대인 영화 제작자들부터 월가를 주도한 금융인들까지. 이런 이야기들은 제게 깊은 자부심을 심어주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 속에서 패턴을 찾고 사실에 기반한 탄탄한 주장을 만드는 걸 좋아했죠. 이런 꼼꼼한 사고방식 덕분에 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이 너무 엄격하고 전통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너무 강요한다고 믿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들의 성공이 단지 모방과 근면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나왔다고 믿었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미국에서의 그들의 성공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열어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는 초대장이었죠. 그 연구는 1965년 이후 미국 도시에서 유대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이 어떻게 경쟁해왔는지 살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첫 생각은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무슨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유대인 이민자들이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강력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유대인들의 사업 모델이 더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이었을 거라고요. 제가 그 제안을 거절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쉽게 교류하는 따뜻하고 친근한 동료인 레베카 코엔 박사였어요. 토마스,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완벽한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처럼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오래된 아이디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제 견해에 대해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유대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이 객관적인 학자로서의 역할을 방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제 입에서 그 자리를 수락하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 테이블에 앉아 예전 연구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뭔가가 제 눈에 들어왔죠.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맞지 않는 작은 사실이었어요.
한국인 가게 주인들은 24시간 문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시장을 바꿔놓았던 거예요. 유대인 가게 주인들은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따라갈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단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오래 일하는 것뿐이야. 진짜 혁신은 아니지. 하지만 이 작은 세부 사항이 마치 신발 속의 자갈처럼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제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제가 항상 유대인 연구자들의 분석이 더 정교하고 깊다고 믿어왔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에서 미소 짓는 제 딸,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제 아내, 그리고 그 옆에 유대인 회당에서 찍은 바 미츠바 사진. 제 삶은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연구 프로젝트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밖에는 스탠포드 캠퍼스가 별빛 아래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로의 연구 여행을 계획해야겠죠. 상세한 설문지를 만들고 경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거예요. 이것들은 제가 항상 의존해왔던 도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이번에는 제 평소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그저 또 하나의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었죠. 한국인 이민자들과 그들의 미국 사회에서의 위치에 대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편견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저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비친 토마스 레비는 오늘 아침 이 사무실로 걸어들어온 사람보다 덜 확신에 차 보였어요. 일부는 레베카에게 전화해서 프로젝트를 그만두고 싶었죠. 편안한 생각들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웠을 테니까요. 결국 제 유대인 정체성은 제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핵심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창에서 돌아서서 미국 전역의 한국인 커뮤니티에 있는 연락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했죠. 단순히 페이지의 숫자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과 대화해야 했습니다. 가능하면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했어요. 제가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30년 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 가르쳐온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전통적으로 유대인 성공 이야기를 너무 이상화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제 일, 제 평판,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호기심의 불꽃이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 편안한 학문적 삶이 곧 변화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제 얼굴에 내리쬐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이었죠. 거리는 이미 가게 문을 열고 과일 가판대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논문과 설문지, 그리고 제 믿음직한 녹음기가 들어있는 가죽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정리되어 있었죠. 깔끔하고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하게요. 하지만 긴장감에 속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첫 현장 조사 날이었어요. 전에도 여러 곳을 여행했지만 항상 제 오래된 생각들을 굳게 믿은 채로였죠.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인 이민자들과 그들의 사업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의문을 품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까요. 제가 처음 방문한 가게는 김씨 신선 마켓이라는 가족 경영 식료품점이었어요. 밖에서 보기엔 단순해 보였어요. 크지 않고 과일과 채소 할인 행사를 알리는 밝은 간판이 있었죠. 하지만 안에 들어가니 완벽하게 연습된 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은발의 할머니가 빠른 손놀림으로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각 손님을 이름으로 부르며 인사하고 있었죠. 채소 코너 근처에서는 아마도 주인들인 중년 부부가 신선한 채소로 진열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10대 딸은 손님들이 물건 찾는 것을 도와주는 일과 고등학교 수학 숙제처럼 보이는 것 사이를 오가며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클립보드를 들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작성한 질문들이 이 따뜻하고 분주한 공간에는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스탠포드의 레비 교수라고 소개했을 때 그들이 의심스러워하거나 적어도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와 달리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곧 저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죠. 제가 그들의 가족에 대해 물어보기도 전에 그들은 제 가족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교수님, 자녀가 있으세요? 김 여사님이 물어보셨죠. 제 딸이 의대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들의 딸도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대학 지원과 시험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제가 그들을 연구하러 왔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린 그저 공통된 걱정거리를 나누는 부모일 뿐이었죠. 다음 2주 동안 저는 세 도시에 걸쳐 15개가 넘는 한국인 소유의 가게들을 방문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도전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옛 모델을 따라하는 복제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죠. 매일 밤 호텔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제 노트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증거들이 제 이론과 맞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가게 주인들이 수십 년 동안 같은 영업시간을 유지했던 반면 한국인 이민자들은 계속해서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었어요.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오전 5시 30분, 그러다 오전 4시 30분까지 결국 많은 가게들이 24시간 영업하게 되었죠. 그들은 다른 가게들이 무시했던 야간 근무자들과 이른 아침 출근자들을 상대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제 깔끔한 범주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저를 방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제 오래된 생각에 맞추려고 방법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들은 제 이론에 굽히지 않았어요. 진정한 돌파구는 솔로몬 그린버그라는 연로하신 유대인 남성을 만났을 때 왔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식료품점을 운영하다가 한국 가족에게 팔았던 분이었어요. 우리는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 사진으로 둘러싸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로 인해 얼룩진 그의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그는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 그가 어떤 원망도 없이 말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들은 가게를 단지 시작점으로 봤거든. 그들의 자녀들은 의사, 엔지니어, 교수가 되었지. 가게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디딤돌이었던 거야. 그의 말은 제가 스탠포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인 사업체 운영 방식 같은 기본적인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면 또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교육 가치관, 가족 구조, 혁신 능력. 가장 큰 시험은 동료들에게 초기 연구 결과를 공유해야 할 때 왔습니다. 레베카가 학과 회의실에서 작은 모임을 마련했어요. 연단에 제 노트를 놓으면서 손에 땀이 배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들은 제가 여러 해 동안 가르쳐온 많은 것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인 사업체들이 어떻게 동네 경제를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이해했던 것을 넘어서는 가족의 희생과 장기적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몇몇 동료들은 관심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한 선임 교수가 저를 가로막았죠. 토마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6개월 전이었다면 저는 물러서서 새로운 발견들을 우리의 오래된 이론에 맞추는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증거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야 합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레베카가 저에게 용기를 주는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이들이 속삭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학계에서 오래된 생각들에 도전하는 것은 인기를 얻기 힘든 일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시카고에서 만났던 젊은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인 박민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스탠포드를 방문할 예정이며 저와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교수님의 질문들이 제 가족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가 적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책상 위에 쌓인 연구 노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여정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제 편안한 학계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일에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3개월, 제 경력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오늘 스탠포드 동아시아학과 전체 교수님들 앞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했거든요. 강의실 앞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자료를 정리하는데 제 뱃속에는 돌덩이가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교수님들, 열심히 배우려는 대학원생들까지 모두가 제가 늘 가르쳐왔던 한국인 이민자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연구는 저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었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지면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전통적인 유대인 식료품점과 한국인이 운영하는 마켓을 비교한 그래프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명확하고 놀라웠죠. 지금까지의 증거를 보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인 이민자들의 성공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4가지 핵심 영역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면서 각 요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한국인 사업주들은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게를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둘째, 그들은 사업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족과 커뮤니티 연결망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셋째, 자녀들이 부모의 일을 넘어설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금융이나 미디어 같은 간접적인 분야보다는 실제 사업체에서 직접 일하며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죠. 말을 이어가는 동안 강의실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몇몇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몇몇 나이 든 교수님들은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발표를 마치자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은 정중했지만 의심스러운 눈치였어요. 그때 20년 동안 함께 가르쳐온 젠킨스 교수가 손을 들었죠. 토마스, 그는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한국인의 경제적 기여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해왔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가장 큰 도전의 순간이었죠. 제 결론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이것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흥미로운 예외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더 안전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대신 저는 안경을 벗고 동료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정확히 그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인의 학문적 우수성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비교에서의 높은 시험 점수, 수학과 과학 경시 대회에서의 메달 획득 성과, 그리고 최고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의 놀라운 성공까지요. 발표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것은 두렵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레베카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책과 논문에 둘러싸여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정말 용감했어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돌아서며 갑자기 매우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내 전체 경력을 지금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아이디어 위에 쌓아왔어. 이게 나를 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 레베카는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이 제 눈과 마주치고 있었어요. 그건 당신이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토마스. 진정한 학자는 편안한 생각에서 벗어나더라도 증거를 따르죠. 그녀의 말이 도움이 됐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 후 몇 주 동안 찾아왔어요. 제 연구 논문을 완전히 다시 써야 했거든요.
모든 단락이 제가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지 인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지어온 집을 벽돌 하나하나 허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박민주는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예상치 못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가 일주일에 2번씩 제 사무실을 방문해 제 연구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의 사업 가정 마인드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었죠. 아직도 우리 가족 구조를 경직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는 어느 오후 제가 방금 쓴 단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가 모방한 드라이브스루 코로나 검사센터를 만들었는지, 현대자동차가 늦게 시작했음에도 어떻게 빠르게 전기차 선두주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누구보다 빠르게 경제 위기에서 회복했는지에 대해서요.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문득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패턴이 갑자기 제 모든 연구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경직된 전통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실용적인 적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서 유용한 것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컴퓨터에 새 문서를 열고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이민자뿐만 아니라 문화가 어떻게 적응하고 번영하는지에 대한 제 이해를 재구성하면서 단어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을 때 글을 마쳤어요. 밤새 앉아 있어서 등이 아프고 있었습니다. 커피컵들이 제 책상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 놓인 페이지들은 중요한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새로운 연구가 아니라 개인적인 변화였죠. 30년 동안 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확신을 가진 전문가였어요. 이제 저는 다시 학생이 되어 나는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깊은 만족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긴장되어 있던 근육을 펴는 것처럼요. 페이지를 인쇄해 점점 커지는 원고에 추가했습니다.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한 상태였어요. 저는 제 가장 큰 학문적 도전에 직면했고 그 너머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진실이었죠. 완성된 원고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제가 가르쳐온 모든 것에 도전하는 300페이지 분량의 연구였죠.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종이 뭉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한국계 사업가들을 인터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들이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이 컴퓨터의 보내기 버튼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메일은 완성된 원고를 출판사에 전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게 되죠. 제 새로운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평가받게 될 테니까요. 너무 나간 게 아닐까? 이게 내 평판을 망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결론을 한 번 더 수정해서 좀 더 안전하고 덜 도전적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들고 있었죠. 그때 레베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학자는 증거를 따라가는 법이야.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원고가 전송됐습니다.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왔어요. 며칠 안에 학계가 제 연구를 두고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가르쳤던 같은 이론으로 경력을 쌓은 나이든 교수들이 환한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수십 년간의 학문을 배신했다고 말하고 있었죠. 젊은 연구자들은 흥분된 메시지를 보내며 새로운 사고방식을 열어준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연례 아시아 연구 컨퍼런스에서 저는 뜨거운 논쟁 속에 있었어요. 저는 제 입장을 굳건히 지키며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공격했을 아이디어들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면서도 올바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흔들리는 모래 위를 걷다가 드디어 단단한 땅을 찾은 것 같았죠. 가장 큰 놀라움은 제 연구가 대학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단체들이 강연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한인 비즈니스 협회와 유대인 문화센터가 제 연구 결과를 듣고 싶어 했죠.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제 통찰력을 정책 입안자들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화요일 저녁, 저는 시카고 도심의 회의실에서 한인과 유대인 비즈니스 리더들이 섞인 청중 앞에 서 있었어요. 공간은 꽉 차서 사람들이 벽을 따라 서 있을 정도였죠.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젊은이와 노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연설을 제쳐두었습니다. 이 여정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해의 가장 큰 장벽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편안해하는 것이죠. 저는 유대계 미국인들이 금융, 미디어, 정치 분야에서의 영향력으로 20세기를 지배했던 방식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들이 기술, 제조업, 문화 분야에서의 일을 통해 21세기를 이끌 위치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성공은 독특한 무언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와 같은 하드파워와 K-팝, K-드라마, 영화와 같은 소프트 파워를 결합하는 능력이죠. 이러한 조합은 기술과 문화가 점점 더 연결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특별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그들의 질문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는 진정한 관심이 드러나고 있었죠. 이 순간은 제 생각을 바꾸는 어려운 몇 달 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30년 전 박사 학위를 받았던 하버드 대학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제 새로운 연구에 대해 특별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했죠. 예전에 학생으로 앉아 있었던 같은 강당의 단상에 서는 것은 마치 원을 완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강연 후 한 젊은 대학원생이 손을 들었어요. 레비 교수님, 그녀가 물었어요. 최근 연구를 고려할 때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 다른 문화적 역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저라면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과시하며 단정적인 대답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탐구해야 할 점이죠. 저는 대답했어요. 제가 알게 된 건 제 확신보다 제 질문이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로 돌아와서 저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학문적 가정들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었죠. 레베카가 함께 일하기로 했고 그녀의 대인 관계 기술이 제 분석적 접근 방식을 보완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우리가 연구하는 커뮤니티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어요. 제 사무실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제 책상 뒤 벽에는 한때 제가 출판한 모든 책과 상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곳에는 간단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연구팀의 첫 회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같은 사무실, 같은 대학, 같은 연구 분야에서 제 위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여정은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이해뿐만 아니라 학습과 가르침에 대한 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졌던 토마스 레비는 이제 그들의 독특한 강점과 기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연구는 이제 제가 믿게 된 것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유대계 미국인들이 이전 세기를 형성한 것처럼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경제적 힘 중 하나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새로운 지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어요. 바로 학문의 진정한 목적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제 대학원생들이 좋은 연구자가 무엇인지 물을 때 저는 꼼꼼한 메모나 철저한 독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대신 저는 불편할 때에도 가장 깊은 가정의 의문을 제기할 용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불편할 때 말이에요. 결국 편견에서 이해로 가는 제 여정은 한국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겸손함과 진실이 어디로 이끌든 따라갈 용기에 관한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제가 여정에서 가져온 진정한 보물입니다. 단지 새로운 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더 나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토마스 레비 교수의 여정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때로는 가장 확신하는 것이 가장 틀릴 수 있다는 진실. 진정한 배움은 우리가 믿던 것에 의문을 품을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문화적 자부심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문과 지식의 길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야말로 새로운 발견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 내면의 토마스 레비처럼 편견의 벽을 허물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소 저는 민지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